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있을 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토론회와 좀 다르게 우리는 그 성경적인 관점에서 경제 민주화와 복지가 옳은지, 또한 또 통일과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의 기초를 두고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와 군사독재 전쟁 합격 11월 2일 2012 정권교체와 이명박 정부가 시도한 역사의 역주행으로 많은 고통과 혼란을 겪었다. 종북 좌파 제3의 길은 나라가 정복하고 떨어지고 망하고 후퇴하는 길입니다.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이 아직 오늘 이 토론을 위해서 아주 귀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선진화 시민행동 상임 대표로 계신 서경석 목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성공회 대학 교수로 계신 김민웅 목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으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60초 스피치입니다. 나는 왜 이 후보를 지지하는가에 대한 발언입니다. 그 입장에 대해서 우리 서경석 목사님부터 발언 시간은 우리 1분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지금 아주 큰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통일로 갈 것이냐, 그래서 통일과 번영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분단 고정화와 갈등과 분쟁의 연속, 그리고 적화의 위험 상황으로 갈 것인가 하는 아주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과 번영의 길로 가려면은 북한이 변화돼서 북핵을 폐기하고 개혁 개방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그래서 북한이 미얀마처럼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통일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향으로 확실하게 가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김민웅 목사님 발언 네.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을 거치면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파괴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요구하고 있고요. 특별히 경제 민주화의 실질적인 그러한 내용을 만들어낼 것을 또한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우리 사회는 사회적 양극화,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죠. 그리고 남북 관계에도 파행에 이르렀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새로운 정신과 또 새로운 시민의 힘과 함께 만나는 그런 지도자가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후보는 바로 이와 같은 역량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문재인 후보가 나서는 이와 같은 선거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네, 이번엔 좀 깊이 있게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한 분이 2분을 주장하시고 2분이 끝나면 한 분이 1분의 확인 질문을 하는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순서는 성서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왜 이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겠는가 그러한 대화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경석 목사님 2분 모시겠습니다. 예, 저는 경제 민주화 문제나 복지 문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나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 뭐 민주주의가 파괴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민주주의에 문제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우리나라의 향방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과연 통일을 향해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는 통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참 잘못된 생각이고요.
통일을 하게 되면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질 좋고 값싼 노동력이 결합을 해가지고 최고의 경쟁력을 갖게 되고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선진국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북한이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회와 손을 잡고 북핵을 폐기하고 개혁 개방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아낌없이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최소한의 아사자만 없는 정도의 지원으로 국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가 과연 노무현 정부 당시에 퍼주기 비맞추기로 되돌아가는 거냐 아니면 계속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을 변화시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옛날로 되돌아간다 그러면은 분단은 고정화되고 북한의 이 김정은 수령 독재 체제를 유지 온전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 주민이 지난 67년 동안 혹독한 그 인권 유린의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앞으로 김정은이 죽을 때까지 50년은 더 그런 참혹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북한이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해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이 잘 살고 행복한 나라로 이걸 만드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 서경석 목사님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 1분간 반론 모시겠습니다. 서 목사님 말씀이 옳으세요.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말 평화적으로 그 통일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잘 정리해야만 힘이 생길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주주의를 얘기하셨습니다마는 파괴됐죠. 방송과 언론이 상당히 파행으로 이루어서 그래서 시민들의 발언과 또 의사 이런 것들이 많이 봉쇄가 돼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그대로 놔두고 통일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것을 새롭게 정리를 해서 통일의 어떤 힘을 재조직해서 만들어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지도력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똑같이 이번에는 네. 김민우 교수님께서 문재인 후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지 앞서 제시한 방법대로 네. 좀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한 2분 정도, 2분이죠. 2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까닭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많은 백성들의 눈물을 닦고 또 그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소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는 바로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껴안고 나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의 삶을 보고 박근혜 후보의 삶을 비교해 보자면은 박근혜 후보는 계속해서 특권을 누려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권을 누려오고 동시에 자기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바로 그러한 특권과 마주서서 싸워왔고 고통도 당했고 했던 삶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은 누가 더 특권을 만들어낼 것인가, 누가 더 그러한 특권을 해체하면서 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가슴에 쌓여있는 고통을 풀어줄 것인가 하는 답은 명백하다고 봅니다. 엄청난 돈을 받고서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을 2차 토론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국민적 의미도 감당하지 않는, 그래서 계속 특권을 누리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 새로운 시대에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바로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리고 있던 제사장,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치열한 공격을 했습니다. 이러한 특권의 세력을 또 기반을 달리 바꾸어내지 않으면은 그것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행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후보가 바로 이와 같이 특권을 혁파하고 모두가 함께 공평하게 또 공정하게 사람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은 1분간 우리 김민웅 목사님에 대해서 그 반론을 1분간
네. 제안하시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특권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난번에 그 5억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가 그거는 돌려주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세금을 부과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들춰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것에 의해서 판단한다면은 판단을 참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박근혜 후보가 앞으로 우리가 당면에 있는 문제를 얼마나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그분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자유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성서적인 입장에서 북한 동포를 또 생각하고 우리 민주 사회를 생각하셨는데 이제 김윤인 교수님부터 우리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7분인데요. 이 자유토론은 우리는 형식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말씀하시도록 모든 제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김윤인 교수님부터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과거를 너무 과도하게 문제 삼지 마라. 저도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과거가 현재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세금 문제를 꺼낸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세금 제도의 공정성을 요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5억이 아니고 6억이고요. 사회 환원도 현시가로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최소한 40억 또는 크게 보자면 300억까지 이른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죠. 이런 점에서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당장의 사회 환원을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받았을 때에 살 길이 막막했다. 그럼 그 이후에 경향도 없었다. 경향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그게 몇 년 전 얘기죠? 벌써 30년 됐죠. 예. 30년 동안에 그 돈에 대해서 한 번도 자성을 하고 공적인 공개적인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현재도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공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좀 달리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저는 듭니다. 30년 전에 박근혜 후보가 지금 환갑도 안 됐는데 20대 젊을 때 경황 없을 때 있었던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문제를 지금 들춰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지적하는 거는 저는 그건 참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참으로 중요한 거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서 우리나라가 통일을 향해서 가느냐 아니면 분단 고정화로 가느냐. 분단 고정화로 간다 그러면은 김정은 체제가 그냥 영속화 될 겁니다.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가 퍼주기를 하지 않아 가지고 북한이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우선 배급제가 폐지됐고 장마당이 활성화됐고 그리고 농업 분야에서 개혁 개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북한을 계속 변화를 촉구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한반도가 통일의 길로 가고 번영의 길로 가고 그렇게 가도록 하는 거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지 지금 30년 전에 20대 젊은이들 그런 걸 갖고서는 얘기하는 이런 거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대한...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지금 예를 들면 경제 민주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좋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신이 뭐냐면... 왜 독재자의 딸이냐 아니요. 그거 갖고서 문제 삼는 그런 건 아니죠. 맞지 않는다고 30년 전에 이를 까맣게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6.25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었고 그다음 이후에도 성북동에 300평짜리 집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취득세도 내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죠. 이것은 잊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향후의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원하는 것은 박근혜 후보만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죠. 이 방법을 어떻게 취할 것이냐에 대한 방식이 다르죠. NLL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을 더 이상 희생시키지 않는 평화적인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 젊은이들의 희생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러한 전쟁 체제를 도모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복지나 경제나 차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논의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은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없죠. 전혀 그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왔고 특권을 누린 사람이
특권을 해체하는 방식의 복지 정책을 취하겠다. 그럼 스스로 먼저 자기 특권을 해제해야죠. 그래야만이 그 말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신뢰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이죠. 젊은이들의 희생을 가져다주는 NLL 문제를 해결하자. 네. 그리고 그것이 전쟁을 부추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쟁을 부추긴 게 아니라 현재 같은 전쟁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되죠. 그래야만이 서로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같은 젊은이들의 시스템은 희생이라고 말씀하시면요. 그렇죠. 결국은 네. 북한의 도발, 북한의 입장에 서서 북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승복을 하자. 그런 건 그러니까 아니죠. 서해 평화 협력지대를 만들어서 NLL을 무력화하자.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NLL을 무력화하는 그러니까 것은 아니죠. 저희는 지금 NLL의 성격을 바꿔 나가야만이 그래서 남북 간의 평화를 통일을 한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NLL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같은 분단 대치 상황을 어떻게 평화적인 그 과정으로 이행시켜 나갈 것이냐는 이행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명박 정부에는. 박근혜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NLL이라는 거는 그 비교적 근자에 와가지고 북한이 도발을 하기 시작을 했지 그전에는 그걸 사실상 인정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서 영토선으로 굳혀왔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NLL을 무력화하고 그 NLL 성격을 바꿔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그 서해 오도민의 경제도 굉장히 크게 위협될 뿐만 아니라 이 수도권의 방위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LL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는 어떤 네. 상황이 돼버렸냐 하면은 남과 북 사이에 놓여 있는 이러한 충돌 지점에서 남과 북의 어민들이 거기에서 고기를 잡지 못하니까는 현실은 중국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예상을 하고 보고 있으면서 아무런 조처도 취할 수 없을까? 만약에 이러한 현실이 계속해서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은 남과 북 모두에게 손해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과거 같은 방식으로 계속 풀게 되면은 남과 북의 젊은이들은 다 희생당하는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문제는 네. 그 공백을 갖다가 무슨 중국 어선이 차지한다. 중국 어선이 우리 영해 안으로 들어오면 단순히 그건 뭐 단호하게 그 납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납포하면은 되는 문제고. 근데 지금 보면은 한반도 수 목사님이 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가 제대로 깨끗하게 풀린 아니 적이 지금 별로 깨끗하게 없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로 없죠. 지금 그래서 아주 그 단호하게 바람에- 하고 있죠. 그 바람에 아니 영토를 네. 지키는 거는 그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해야 되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건 말할 값어치도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서 목사님 이거는 동의하지 않으세요? 남과 북 사이의 긴장과 대치가 불편하게 작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에 평화적인 가능성이 있으면 최대한 그걸 도모하자는 건 우리가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평화적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대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가의 정책을 그렇게 시도해 나갈 경우에는 전선에 서 있는 우리의 장병들은 잘못하면 전쟁이 터질 지금 때에 잠깐요. 희생당할 수밖에 이명박 없죠. 정부가 네. 뭘 잘못했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과거 노무현 정부하고 달리 한 일이 당연히 있다면 많죠. NLL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라는 점하고 NLL 그다음에 문제를 북한 인권에 대해서 발언한 것뿐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북한이 용납을 못하니까 그쪽에서 도발을 해온 거죠. 이명박 그럴수록- 정부로서는 자기 네. 할 일을 아주 바르게 했다고 저는 그럴수록 생각합니다. 평화를 위한 핫라인을 개설을 해서 그거는 그것을 만들어내야겠죠. 10초 전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평화를 대단히 이명박 중대한 정부가 문제라고 평화를 보여져요. 위한 노력을 왜 안 했습니까? 예? 그 이명박 정부가 얼마든지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드라인을 국내 개선 안 좌파들이 북한 편을 들어가지고 이명박을 공격했습니다. 네. 대통령 치고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이 알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네, 이번엔 이 심한 논제에 들어갈 텐데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거리 시민들의 인터뷰를 모아봤습니다. 과연 시민들은 어떤 대통령을 원할지 한번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셔보겠습니다. 어떤 분 지지하고 계세요? 박근혜 1번 노란색이 좋아.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문재인 씨 공약이 내가 생각한 거다고 맞기 때문에 아직 생각 중이라서 사실 안철수 후보 지지했었는데. 아직 가족이랑 얘기해봐야 돼. 저요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자도 한번 돼가지고 세계 예쁜 팀을 해야죠. 애미요 잘하실 것 같아요. 박보다는. 나는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 일단 경제를 살려야 되겠죠. 근무자들 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서민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 경제민주 때문에 막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안 내릴 수 없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대통령이야.
진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정직한 대통령. 일단 뭐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과 구직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내세우는. 들끼리 이권다 하지 새로운 정치를 좀 한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심화 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심화 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 다음은 안보와 남북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2분 발언하시고 그리고 1분 반론하시고 또 다른 분이 그렇게 교체하면서 하고 마지막에 가서 같은 방식으로 7분 동안 자유토론을 진행할까 합니다. 공약 안에서 경제 민주화라는 그 복지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아젠다로 등장을 했는데요. 먼저 이번엔 김민웅 목사님입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경제 민주화 복지, 성경적인 근거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고 있는 히브리 성서 안에는 그러한 정신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가난하고 또 유랑하고 힘이 약한 사람들을 먼저 챙겨라. 그 사람들의 몫을 남겨두지 않는 그러한 경제제도는 악이다. 이런 정신이 분명히 나와 있죠. 이런 점에서 보자면은 복지 정책이라든가 경제 민주화는 매우 중요한 성서적 정신의 토대를 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경제 민주화를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그동안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부를 독점해 왔고 그러한 독점을 해오는 정치 구조를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작 그 부를 만들어내는데 피땀을 흘렸던 사람들은 배제되는 그러한 현실이 왔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 상황이 심각해졌느냐 하면은 골목 상권까지 거대한 재벌들이 장악하는 그런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힘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독점 구조를 변경시키는 일이 있지 않고서는 새로운 형태의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가 없죠. 또한 복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일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담아낼 수 있는 사회,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복지와 경제 민주화의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와 같은 경제 민주화나 복지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에 새누리당은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해왔고 비난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니까는 자신의 정책을 삼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정책과 정신을 꾸준히 해왔던 민주주의 정신에 노력해왔던 그런 세력들,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지지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후보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이와 같은 정책에는 그와 같은 성세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경제와 복지의 문제,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네, 서경수 목사님 1분 동안 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이명박 정부가 굉장히 빈부의 양극화를 일으키고 문제가 많은 정부인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명박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때를 양쪽을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요, 이 이명박 정부 때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진위 계수를 갖고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 때 훨씬 더 소득 분배가 개선이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복지 지출도요. 총 지출 대비 28.5%를 복지 예산으로 지출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25.8%밖에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가 좋아져야지 그만큼 빈부의 양극화가 개선이 되죠. 근데 이명박 정부가 이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잘 선방을 해내면서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 골목 상권 문제는요, 그거는 노무현 정부 때 풀어준 겁니다. 네, 예, 노무현 정부가 책임이 있습니다. 네. 네, 박근혜 후보 입장은 경제 민주화 복지 정책이 어떤 것인지 서경수 목사님께 2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민홍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경제 민주화를 강조해야 되고 복지를 강조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타락한 죄인이다 보니까 이 탐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주의를 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지만 사회주의를 하면 이 탐욕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게을러져서 사회주의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경제 성장, 한편으로 사회적 복지, 그리고 탐욕에 대한
적절한 관리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 박근혜 후보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 문제를 앞장서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박근혜 후보의 경제 민주화 정책을 보면은 보수 정부라기보다는 중도 정부입니다. 그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또 이 공정 거래를 아주 강화하고 또 재벌 총수 일가의 불법 및 사익 편취 행위를 근절하고 또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좀 너무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는 박근혜 후보가 현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거는 재정 형편을 보면서 해야 되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민우 목사님, 전과 동일하게 반론 1분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가 주목이 돼야 될 거예요. 지금 얘기했었던 바와 같은 그러한 복지 정책을 말로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지난 5년 동안에 이와 같은 민생의 실정을 가져오는데 박근혜 후보는 협력한 사람입니다. 최저임금제, 4대강 등등을 통해서 민생으로 흘러가야 될 돈들이 막혀서 그래서 아까 복지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돈을 쓰고 있다고 하지만은 지난해 예산 기억하십니까? 노인들의 난방비조차도 사라졌어요. 이런 형태로 예산을 빨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 제동을 전혀 걸지 않은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우리는 복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믿기가 굉장히 어렵죠. 4대강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예산의 낭비라고 하는 것이 민생에 들어갈 돈을 얼마나 탕진했는지 아마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2011년에 한국의 자살률 42명입니다. 하루에. 빈곤에 의한 것이 열 몇 명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아젠다는 안보와 남북 관계입니다. 2013년에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각 후보의 공약이 어떤 공약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엔 서경석 목사님 2분 동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보면은요,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확실하게 지키겠다. 그러니까 NLL을 확실하게 지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는 협상의 다각화를 통해서 이것을 반드시 해결하고요. 그리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 관계를 정상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이 신뢰와 비핵화가 진전이 됨에 따라서 한반도 경제 공동체 건설을 위한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을 실현하고 이것을 위해서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박근혜 후보는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이 변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특이한 것은 14 공동선언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는 그냥 무시해 버렸는데요. 박근혜 후보는 그것이 NLL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14 공동선언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한 20초 남았습니다. 예, 저는 박근혜 후보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북한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지금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이런 그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가 변화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근데 박근혜 후보가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김민우 목사님 반론 1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남과 북 사이에서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하는 것은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나
지점은 동일하다고 보여져요. 누구나 다 남과 북 사이에 평화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남북의 새로운 민족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향후 우리 민족 전체를 위한 번영과 그리고 평화를 약속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변화시키자.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다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하나의 매우 특징이 있는데 동부아시아의 정세입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이런 매우 중요한 국제적 관계가 복합적으로 엮여져 있는 이러한 현실을 총괄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냉전 구도라고 하는 대치 이 개념에서 별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복잡한 국제정치를 풀어내면서 남북 통일을 도모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번에는 김민웅 목사님께서 네. 문재인 후보의 안보와 남북관계, 그다음에 통일에 네. 대한 여러 정책들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일하게 2분입니다. 그 문재인 후보는 안보에 취약하다. 이제 이런 이미지를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문재인 후보 특전사 출신입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안보에 대한 것은 몸으로 배운 그런 인물이죠. 박근혜 후보는 그런 배경과 또 그러한 경험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게 대조되는 지점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남과 북 사이의 이런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오는 그러한 노력을 직접 경험하고 또 그것에 대한 국정 경험도 축적해 왔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남과 북 사이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라 남과 북 사이의 대결적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결적 상황으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평화적인 가능성을 보다 확대하면서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적 차이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싸울 만한 상황도 싸우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것이 보다 현명한 것이죠. 이러한 방도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 미래의 평화의 가능성을 정책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지혜라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그런 남북관계라든가 안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남북 전체의 평화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진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네, 한 30초 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남북 간의 충돌의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과 북 젊은이들은 다 우리 민족의 젊은 미래들입니다. 지금은 군사적으로 적의 관계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미래적 관점에서 보자면 누구도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확신이 돼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 정신은 바로 그러한 점에서 어느 누구도 희생당하지 않는 그런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 문제 제기 서경수 목사님 1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제일 제가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조건 대북 지원하겠다, 무조건 비위 맞추겠다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러면은 북한의 수령 독재 체제가 영속화되고 우리 동포들은 끊임없는 고통을 겪게 돼 있습니다. 안보가 나는 어떻게 특전사 출신이 그렇게 안보에 취약한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도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보는 뭐냐? 전쟁을 각오하고 만약에 북이 도발하면 10배나 더 말하자면 고통을 주겠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평화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은 우리 해군 젊은이들이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서 북한 비위 맞추고 굴종하고 북한 사람들 말 들으면서 가자. 그렇게 가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그냥 북한 눈치를 보면서 두드려 맞고 수틀릴 때마다 한 방씩 얻어맞고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했습니까? 이제 자유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의 제약으로 충분히 말씀 못하신 내용들, 문화도 네. 있고 환경도 있고 노동도 있고 아직까지 대화 못한 여러 종교 문제라든지 아주 너무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자유토론 시간인데 7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식 없이 자유롭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서경수 목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가요. 다른 문제는 난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 민주화와 그 복지 문제도 별로 양쪽 사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현실 가능한 대안을 얘기하고 있고 문재인 후보는
좀 더 적극적인 복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정도로 말하면은 문재인 후보가 좀 더 세죠. 그러나 둘 다 복지 포퓰리즘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북 관계입니다. 이 남북 관계가 지금 문재인 후보의 그런 거를 보면은 옛날 노무현 정부로 되돌아가자 이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노무현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북한하고 비밀 14 공동선언 때 비밀 협상을 하면서 이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NLL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북핵의 불가피성을 해외로 선전하고 다니고 있으니 날 좀 잘 좀 봐달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저 수도권에 있는 미군도 저 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요 얘기만 끝나고서 넘길게요. 그거를 문재인 후보가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후보가 정말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이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걱정입니다. 거기다가 북한인권법도 제정하지 않고 또 이 국가보안법은 또 폐지하고 그리고 지금 이석기, 김재현 같이 종북 좌파라고 명백해진 사람들을 국회에서 추방시켜야 된다라고 여야가 합의해놓고도 민주통합당이 이거 지키지도 않고 게다가 연방제까지 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이 적화가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요. 저는 이게 모든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 목사님은 그 문재인 후보의 대북 정책을 좀 과도하게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 걱정이 좀 우선 들고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했을 때 아까 이제 소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상대가 도발하면 그 몇 배의 어떤 물리력으로 제압을 해야만이 평화가 유지된다. 그런데 목사님이시잖아요. 성세 정신에 그런 거 없잖아요. 웬만하면은 비폭력적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지혜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군사력을 증강하는 방식으로 해서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의 증강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적인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지혜가 모아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북한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북한 어렵잖아요. 그리고 정치로 독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접근을 취할 것인가. 압박 정책으로 그것이 풀릴까? 아니면은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그를 유도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결적 압박 정책 이런 것이 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은 우리가 다 경험해 왔지만은 굉장히 취약하고 굉장히 곤두서 있습니다. 이런 상대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더 높은 경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민을 해놓지 않고 상대가 도발하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그냥 짓눌러 버리겠다. 이런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그렇게 될 경우에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폭풍을 가져옵니다. 아주 작은 국지전에서도요. 한반도의 경제도 흔들리고 정치도 흔들리고요. 위상도 전체적으로 엄청난 그런 전쟁의 그 연속으로 확대가 되죠.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과 노력이 훨씬 더 윗길이다.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국민적 지혜가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의 입장이 무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화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정의의 전쟁 개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라인홀드 이버 우리 김민웅 목사님은 정치학도 하셨으니까 라인홀드 이버의 이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차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북한을 현실적으로 도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도발하면은 자기는 뼈아픈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거를 아주 절감시키는 거를 하지 않고서는 그 외에는 우리가 굴종하면서 계속 눈치만 보고 얻어맞고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수 목사님, 너무 명백한 현실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제압할 수 있으면은 제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그렇게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는 반격해 옵니다. 반격해 오는 것을 누구도 저지할 수가 없습니다. 반격의 피해와 현실은 끔찍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을 만들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서 목사님 말씀대로 일정하게 제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격도 당합니다. 반격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일 겁니다. 감당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재앙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방식을 최대한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정치고 평화의 정치이지. 그 정도로 우리가 감당하자. 누가 당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당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불종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새누리당의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고 도발을 하고 그게 아닙니다. 새누리당의 입장은 북한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데 최대한 만약에 확보를 해야죠. 그거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 서 목사님의 당연히 말씀은 그렇게 최후의 전선이죠. 그런데 지금은 최후의 만약에 전선까지 도발을 가기에는, 할 때는 네. 도발을 할 때는 단호하게 그건 응징하겠다라는 당연하죠.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서는 그건 너무 당연한 평화는 거죠.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 저 박근혜 후보의 입장이라는 것이 바로 그래서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는 그러기 거지. 전에 필요한 어떻게 작업이 박근혜 있잖아요. 후보가 도발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 1분 측은 남았습니다. 도발하겠다는 그러니까 사람 목사님,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최후의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전에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래서 뭐냐? 그 문제를 철저하게 우리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상대방의 제안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필요하면 지원도 해주고 이러면서 여의도 찾게 해주고 물론 달래기도 그런데요, 하고 설득도 하고 그 점에 이런 과정이 있어서 있어야죠.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대원칙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 주민을 사랑하고 북한 정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북한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변화시키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 그래가지고 같아요. 북한을 20초 변화시키려면은 네. 국제사회와 전부 공조해가지고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을 원하고 개혁 개방을 원하고 북핵 이명박 폐기를 방식은 원합니다. 압박 다 위주만 같이 있기 때문에 해가지고 문제인 거죠. 변화를 촉구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네. 압박이라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뭐 무한정 퍼주기를 하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냥 수령 독재 체제 유지하겠다 그러면 7분 아주 되었습니다. 조금밖에 돕지 않고 예, 그거는 7분 되었습니다. 그거는 예. 그게 무슨 도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큰 방향입니다. 7분 예. 되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제가 이거 크리스찬 나우 진행하면서 오늘 제일 긴장했나 봐요. 말도 안 하고 앉아있는데 너무 긴장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되는 것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우리 사회가 이 갈등을 네. 어떻게 서로 화합하고 아름답게 맺어가는가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부는 대통령 당선 이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1분의 마무리를 우리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발언입니다. 우리 서경석 목사님 우리 1분입니다. 김민홍 목사님은 네. 저 뉴욕 브루클린 한인교회에서 네. 제가 고등부 담당 전도사를 할 때 네. 중등부 담당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네. 그때 가까이 지내다가 네.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네. 제가 김민홍 목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이 종북 좌파 세력은 네. 그거는 없어져야 됩니다. 네. 진보가 종북 좌파 세력하고는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네. 만약에 그것만 끊을 수 있으면은 저는 다시 진보이고 싶습니다. 네. 차이가 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북한을 갖다가 변화시키려고 그럴 때 우리나라 종북 좌파 세력은 대한민국 편을 들지 않고 북한 편을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이 통일을 성취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보수와 진보가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건은 종북 좌파. 네. 이거 척결에 우리가 힘을 모으자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분입니다. 우리 서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민주화 운동에 헌신해 온 분이에요. 네. 그 점에서 제가 존경을 드리고요. 종북 좌파에 대한 규정 잘못된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종북 좌파의 유탄도 맞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종북 좌파의 발언권 우리 사회에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보의 전체 그림을 그려야 할 텐데 거기만 너무 묶여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군가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된 분은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기의 지지에 반대했던 사람까지 껴안아서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 또 훌륭한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크리스찬 나우에서 서 목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공통점, 차이도 함께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이런 크리스찬 나우가 앞으로 이런 역할을 계속 끊임없이 해주셔서 네. 우리 사회에서 어느 지점에 갈등이 있는지, 네. 어느 지점에 대립이 있는지, 네. 또 합할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지를 함께 발견해 나가는 소중한 프로그램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TV 토론은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를 설득시키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설득 당하셨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객관적으로 잘 이 주어진 정보와 말씀을 잘 듣고 꼭 투표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보신 분은요, 한 분도 빠지시면 안 됩니다. 멀더라도 꼭 투표장에 가셔서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 나우 오늘 이 방송은 여러분 유튜브에도 나오고 팟캐스트에도 나오고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여러분 게시판에 좋은 말씀 많이 올려주시고요. 오늘 이 귀한 말씀 들려주신 이 두 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선생님들, 우리 목사님 두 분 감사드립니다. 요새 대선 후보 토론 같았어요. 예. 여러분,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네.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어려운 자리였는데 웃으면서 악수할 수 있고. 아유, 잘 됐습니다.